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시카고에서 개막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각각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강 정책을 공개한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각종 사회 이슈를 둘러싼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대선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가 절도 행각과 펜타닐 범죄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을 강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매 범죄와 차량 절도 등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10개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타운의 일부 도로에 대각선 주차선이 마련되면서 주민들 간의 주차 공간 부족 해소, 교통체증 유발, 이 논쟁이 한창입니다. 한인들도 밀집해 있는 얼바인 집값이 지난 1년 새 무려 20%가 뛰어올랐습니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늘 달러 가치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지난 2021-22년 호황기 후유증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이 지난 1년간 무려 60%나 증가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상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징집병을 하루에 최대 150명까지 포로로 잡아들이면서 이 포로 문제가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가짜뉴스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국가 세력의 국론 분열 움직임에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휴일인 오는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오를 의제를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즌 39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유럽 축구가 시즌을 개막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바로 오늘 오후 12시 레스터 시티와 시즌 개막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 소매범죄, 자동차 절도, 작물 판매 이런 용의자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10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반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도범죄가 좀 뚝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아침 산호세 지역 홈디포 앞에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산호세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가장 큰 도시로 최근 재산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주지사로부터 서명을 받은 10개의 법안들은 재산 절도의 여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자동차 절도범이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절도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작물 판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을 마련한 가주의회 의원들과 뉴섬 주지사는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입니다.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해 소매절도 행각과 펜타닐 범죄자를 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안 36은 가주의 검찰 주도하에 홈디포, 타겟,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소매업체들이 자금을 지원해 11월 투표에 붙여지는데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 차원의 입법 절차를 통해 소매절도 행각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며 주민 발의안 36이 선거에 붙여지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주 전역에서 소매절도 행각이 빈발하면서
산호세 시장과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진보주의 성향의 로컬 정치인들이 잇따라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도 군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유권자 대다수는 절도 행각과 펜타닐 범죄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6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16일 공개된 UC 버클리 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가주민 56%가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질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23%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21%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안 36은 10년 전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 발의안 47을 개정해 반복적인 절도와 펜타닐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형량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6은 가주의 보수 성향 검사들과 리테일 매장이 주도해오는 선거에 붙여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가주에서 소매절도와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이 급증하면서 $950 미만의 절도 행각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주민 발의안 47을 늘어나는 강절도 행각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 발의안 47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6이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UC 버클리 연구팀은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지지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나 많은 이유는 최근 수년 동안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강절도 행각이 영상으로 잡히면서 더 피부로 와닿게 된 점, 빈발하는 강절도 피해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절도 행각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Yes on Proposition 36 캠페인의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가 가주민들이 노숙자와 마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해결책을 원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주의 최저시급을 $16에서 $18로 인상하자는 프로포지션 32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수인 5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34%는 반대했습니다.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에 대해서는 응답자 40%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34%는 반대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가주 내 로컬 정부에 관할 구역에서 렌트비를 규제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타운을 비롯한 일부 도로에 자전거 레인과 대각선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대각선 주차선, 아까 잠시 전 모닝뉴스 일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도로와 평행하게 차를 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럼 뭐 진입하기 편하고 차 빼기도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아져서 교통체증이 악화된다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각선 주차로 주차 공간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반기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도로를 친환경으로 디자인하면서 새로 보수를 마친 도로가 타운을 비롯해 LA시 곳곳에 늘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레인을 만들거나 비스듬히 차량을 파킹할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도로의 차선이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은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데 차선이 더 줄면서 교통체증을 악화시킨다고 짜증 섞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자전거 차선이 마련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LA처럼 방대한 지역에서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 자전거 레인을 늘려 교통체증 해소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자전거 차선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도 있어 자전거 차선으로 운전하기가 더 불안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사실 불편하죠. 안 그래도 도로에 주차한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전거 도로까지 있게 되면 운전하는 거 불안해요. 운전하다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탄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요. LA 시내에서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바쁜 출퇴근 시간에 불필요한 도로 공간을 내주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대각선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라노 에비뉴 선상 윌셔 블루바드부터 칠각까지의 구간에는 한쪽에는 패럴럴 파킹, 다른 한쪽에는 대각선 파킹이 이뤄지도록 도로가 디자인되었는데 타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뜩이나 복잡한 지역에 대각선 주차선 때문에 도로가 협소해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에 미숙한 한 여성 운전자는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시 도로의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마음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공간을 밀고 들어오면서 미숙한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중 주차된 차와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타운에서 대각선 주차로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반기는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하는 한인타운에서는 대각선 주차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각선 파킹의 경우 쉽게 파킹하고 이후 차를 빼는 상황이 훨씬 수월해지는 이유로 인해 대각선 파킹을 반기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Downtown LA is way trickier than here because they've got all the one-ways. At least you know that you're going the right way if you see cars on that side going that way. So 또한 대각선 파킹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운전자 차선 표시가 잘 돼 있어 운전 시 별다른 사고의 불안은 없다고 합니다. I like the fact that I was able to find parking. It's hard to find parking in LA, but this angled style looks pretty good. To be honest, I think this is a good way. Looks like we could fit more cars. 타운을 비롯한 시내 주차 공간의 확보 혹은 어려운 운전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돼 도로의 대각선 주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얼바인 집값이 지난 1년 사이 무려 20%가 뛰어오르면서 전국에서 주택가격 인상폭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로 데이터에 따르면 얼바인의 평균 주택가는 152만 달러로 지난 1년 동안 20.8%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폭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얼바인의 주택가격 인상폭은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얼바인에서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그레이팍 커뮤니티로 일례로 지난해 5월 그레이팍 지역에서 64만 달러에 팔린 원룸 콘도미니엄이 1년 새 82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레이팍의 솔리스팍 섹션 타운하우스는 최근 오픈하우스에서 유닛당 15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 사이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성장 속도나 신규 주택 건설 면에서도 얼바인은 가주의 타도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에 지난 3년 새 13,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유입돼 가주에서 주민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지난 수년 새 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얼바인 북동부 지역의 집코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주민 6,200명이 순유입됐는데 이는 남가주 지역의 집코드 중 가장 많은 주민 순유입 수치입니다. 얼바인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얼바인에서 주민 9,400명이 유입되는데 이 수치는 다른 오렌지 카운티 도시의 2배에 달합니다. 얼바인은 이제 인구수 31만 5천 명으로 산타아나를 앞질렀고 가주에서 13번째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도 화랑세입니다. 2010년 이후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어진 신규 주택 10만 채 중에 3분의 1 이상인 3만 5천 채가 얼바인에 지어졌습니다. 얼바인은 훌륭한 학군과 낮은 범죄율, 곳곳에 많은 공원으로 인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고급 오피스타워들이 많고 일자리가 많아 최근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얼바인은 여전히 더 많은 주택과 일자리를 추가할 여지가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얼바인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웃한 라구나 니겔이나 터스틴, 레이크 포레스트, 미션 비에오 지역도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얼바인의 주택가격 급등을 견인한 것은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바이어들입니다.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얼바인 인구의 거의 40%가 외국 태생으로 이 가운데 80%가 아시아 국가 출신입니다. 현재 얼바인 거주자 중에 44%가 아시아계입니다. 얼바인의 명성은 아시아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 캐시바이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 바이어들은 현재 높은 몰기지 금리에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해외 바이어들의 부동산 투자가 슬로우 다운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오렌지 카운티는 투자자 구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으로 달러 가치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도 달러 대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원달러, N달러 환율이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46이 낮은 102.001까지 하락해 지난 1월 5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거래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6원이나 하락한 133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N달러 환율도 전장 대비 2.44엔 낮은 145.1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뱅가드 등은 향후 몇 달 안에 일본의 단기 정책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N달러 환율이 추가로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 윌샤가 올림픽 거리에서 잇따라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치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경찰 LAPD에 따르면 먼저 지난 15일 오후 2시경 3700 웨스트 올림픽 거리의 한미은행 앞에서 은행 고객이 흑인 미행 강도를 만나 현금 3,000달러와 10,000달러 상당의 체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한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피해자는 은행에 예금을 하러 들어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고 LAPD는 사건이 발생한 후 30분 뒤 2시 34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LAPD는 용의자들이 피해자에게서 예금 가방을 강탈한 뒤 최신형 포더와 BMW를 타고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4가 북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윌셔 거리 주차장에서도 대낮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시계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특히 성바실 성당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차장은 사설경비원이 상주하는 데다가 평소에도 성당을 찾거나 볼일을 보는 한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한인타운 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아스 일하는 도우미 차량기사 등 한인타운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보호금 명목으로 상납금을 갈취하던 한인 갱단원에게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연방검찰은 LA지법 연방검찰은 39세 한인 조대건 씨에게 2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3만 167달러, 5,700달러의 특별 부과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3월 조대건 씨는 한인타운의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협박과 괄취, 폭행을 일삼아온 갱 조직이 연방 및 로컬 수사당국에 적발되면서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바 있습니다. 기소된 조 씨는 갈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방해 55건, 차량 탈취 1건 등 총 5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 갱 조직은 노래방과 노래방 도우미, 차량기사를 상대로 보호금을 요구하며 수년간 돈을 갈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납금 지급을 거부하는 업주나 차량기사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행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 씨는 사우스 LA 지역 와츠를 주 무대로 하는 흑인 갱단 그레이프 스트릿의 조직원으로 알려졌으며 LA 경찰은 조 씨가 한인타운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매달 보호비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년여 동안 수사를 펼친 끝에 조 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전 시위가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된 가운데 대학 측이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크 스캇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UCLA 유대인 학생 3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캇이 판사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건물과 수업 또 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을 대학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반전 시위가 미 수백 개 대학으로 퍼졌고 특히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에 텐트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며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에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해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면서 충돌 사태가 빚어졌고 급기야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미주 최대 규모의 의류 트레이드쇼 라스베가스 추계 매직쇼가 오늘부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한인 의류업체들의 매출을 위한 총력전이 21일까지 사흘간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매직쇼와 경쟁관계에 있는 라스베가스 어페럴쇼 역시 어제부터 월드마켓 센터에서 개막해 21일까지 열립니다. 한인 업체들 대다수 수십여 개 업체들이 양대 쇼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참가 업체들은 감소했지만 올해 매직쇼와 어페럴쇼에 참가하는 한인업체들이 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인의류협회 관계자는 행사 비용이 매년 오르고 있고 행사 영향력도 예전같이 못하다는 평가지만 신규 바이어를 개척하고 기존의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여전히 두 행사의 중요성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직쇼와 어페럴쇼 참가 업체들은 이번 행사에서 가을과 겨울을 중심으로 내년 봄 상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서부 내륙 콜로라도주에서 폭염 속에 에어쇼를 지켜보던 관중 약 100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곳에서 열린 파이크스픽 리저널 에어쇼 행사장에서 야외에 있던 약 100명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이들 가운데 심각한 증세를 보인 10명은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지난 주말보다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고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수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4, 5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7, 8도가량이나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한 주간의 낮 기온은 하루 사이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101도, 66도, 해안 지역은 81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7도, 낮 최고 기온은 9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됩니다. 새 정강 정책을 공개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 정강 정책 한반도만 놓고 보면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정강 정책입니다. 한반도 관련 언급은 모두 14차례, 지난 대선 때보다 그 언급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아첨하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로 동맹 한국을 위협했다며 대통령 재임 시절 한반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공식 채택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대선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에 나섰습니다. Anybody who's about beating down other people is a coward. This is what strength looks like. 최근 지지율과 호감도가 상승세인 만큼 그 분위기를 전당대회 전날부터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당대회 첫날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대관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유세로 민주당에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어제 시카고에서 만난 민주당 당원들은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상승세에 한층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위축됐던 당내 분위기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유나이티드 센터와 맥코믹 플레이스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취재진의 소지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수색했으며 특히 전당대회 기간에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라 보안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의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보다 작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드디어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서 경합주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향하기 전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 부부와 합류해 버스로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를 받아들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CBS 여론조사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각각 51%와 48%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will win. And we will win. God willing. 이에 대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하는 전당대회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한 차례 더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둘째 날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연설에 나서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 팀 월즈 주지사와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욘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 측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이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defeat a communist known as Kamala Harris. She's a communist. Most radical left person ever to run for office.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20일 미시간주,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세에 나설 계획인데 유권자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2020년과 16년의 여름에 진행된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에는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2016년과 2020년 언론이 공화당원의 투표율을 낮추고 공화당 유권자 간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시적 흥분 상태라는 슈거 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몇 주 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우리 내부 데이터를 보면 해리스 지지율 이미 평평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에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TD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10% 보편 관세로 인해 0.6에서 0.9%포인트가량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이어 관세 인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제한 강화 공약 등과 결합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1-2%포인트는 낮출 수 있고 따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스탠다드 차바드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물가가 2년간 1.8% 오를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부과 시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연준이 초반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관세 부과 시 수입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늘어난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계에 대한 증세인 만큼 소비가 타격을 받고 물가 상승 또 성장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경제 공약 중 식료품 대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법으로 단속하겠다는 약속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다 라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위기가 완화됐고 전체 물가 상승률도 큰 틀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제시한 비상 처방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최선봉에 선 미국에서 가격 책정에 정부가 몽둥이를 들고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해서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진보 성향 언론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바가지 엄단 공약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레드술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이달 들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경험한 가운데 시장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인하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폭에 대해 말을 아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많다면서도 기대와 다른 발언이 나올 경우 최근의 증시 반등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트리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얻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연준이 고용시장 둔화에 더 집중할 것임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신화입니다. 반면 스티브 소닉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남은 3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시장 기대를 언급하면서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열풍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물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밀집해 있는 버지니아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18억 5천만 갤런, 70억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이른바 데이터 센터 엘리로 불리는 페어팩스, 로던, 프린스 윌리엄, 파우키에 카운티 지역의 6개 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2019년 이 지역 데이터 센터들이 11억 3천만 갤런의 물을 소비했는데 4년 사이 무려 63.7%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는 최근 아마존이 래퍼 해노강에서 연간 최대 14억 갤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현재 12건의 데이터 센터 신청서가 계류돼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는 물을 이용해서 컴퓨터 장비를 냉각하는 한편 연료와 전력 발전 등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빅테크들이 취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1일, 월간 그리고 연간 한도를 설정은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들 데이터 센터가 물 부족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2021-2022년 호황기 후유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이 지난 1년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일자리 수백만 개가 위협받고 있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식관리 지원 플랫폼 카르타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의 벤처 자금이 AI 분야로 쏟아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파산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르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해 1분기 자신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고객사 가운데 254개사가 파산했다며 현재 파산 비율은 2019년 자신들이 스타트업 파산을 추적하기 시작한 때에 비해서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소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 지역인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주민들은 지난 6월 시의회 회의에서 아마존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드론의 이착륙 장소에서 500피트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드론의 소음 수준이 전기톱 소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치 거대한 벌집 같은 소리가 난다면서 아주 시끄럽기 때문에 드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귀 옆으로 계속 날아와도 쫓을 수 없는 파리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 당국 관리자는 아마존의 드론 소음을 측정한 결과 47에서 61데시벨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전기톱이 작동할 때 내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125데시벨, 중장비 소음은 95에서 110데시벨 수준입니다. 요새는 이 잘생긴 사람들 비유할 때 젊은 친구들은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네. 차은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뭐 정우성도 있었고 잘생긴 사람들 비유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나 좀 정우성 닮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 저희 앞세대 어르신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알랭들롱 빼놓을 수 없죠. 알랭들롱 정말 잘생겼다.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알랭들롱이 지난 주말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KBS입니다. 1960년 개봉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한 프랑스 배우 알랭들롱.
신분 상승 욕구에 사로잡힌 가난한 청년을 연기해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려한 외모로 세기의 미남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 영화 전성기를 거쳐 50여 년간 90여 편 영화에 출연한 들롱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들롱의 세 자녀는 성명을 통해 아버지가 악화된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자택에서 사망했다며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영화의 전설 들롱은 1991년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선 가정폭력 논란에도 명예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가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뇌졸중 수술을 받았던 들롱은 2022년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오늘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주말에 이 유럽 축구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리그 1, 프리메라리그 등등이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울버햄튼이 리버풀에게 0대2로 패했죠.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오후 12시에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을 갔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시즌에 강등권 팀에 있었다가 가까스로 또 바로 승격돼서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첫 경기를 토트넘과 갖게 되는데, 자, 토트넘과 레스터시티 간의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과연 개막전에서 첫 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오늘 오후 12시에 토트넘과 레스터시티 간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골잡이 호올란이 자신의 100번째 경기를 자축하는 결승골을 터뜨려서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유럽 축구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초로 5연속 우승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새로운 감독과 함께 반등을 노리는 첼시의 개막전 맞대결. 전반 18분 지난 시즌 득점왕 맨시티 혼란이 먼저 기선을 제압합니다. 우직한 돌파에 이어 가벼운 마무리로 만들어낸 선제골. 맨시티에서 100번째 경기를 골로 자축한 혼란은 3시즌 연속 득점왕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후반 39분에 친정팀의 비수를 꽂는 코바치치의 쐐기골까지 첼시를 2대0으로 완파한 맨시티는 개막전부터 우승을 향한 기분 좋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하면 고시엔 빼놓을 수 없죠.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시엔 대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한때 폐교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계 학교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한국계 학교의 교과, 한국어 교과예요. 고시엔 4강에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좀 감동이었습니다. KBS입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일본 고시엔 야구장. 8강전 경기가 끝나고 한국어로 된 교과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제1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전국 고교 야구대회 8강전에 승리하면서 승리팀 교과를 연주하는 전통에 따라 한국어 교과를 부른 겁니다. 이 장면은 일본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これから勝ちました京都国際の校歌が流れます。京都国際の校歌は韓国語です。 교토국제고는 2021년 4강전에서 맞붙어 패배했던 학교를 상대로 무실점 4대0으로 통쾌하게 승리해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가교 역할을 스포츠를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견스럽고 한 마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15년 시작돼 일본 고교 선수들에게 꿈의 경기로 불리는 고시엔. 이번 대회에는 3,700여 고교가 참가해 지역별로 우승한 49개 팀만이 고시엔 구장의 흙을 밟았습니다. 전교생이 130여 명에 불과한 교토국제고는 한때 폐교의 위기도 있었지만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학생의 90%가 일본인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계 고교 야구팀이 일본의 고교 야구를 제패할 수 있을지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